오후 5시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절대 택배 받지 마세요. 70대 경비 아저씨의 다급한 외침에 김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박철수 아저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이고, 철수 씨. 갑자기 왜 그래요? 택배가 뭐 어쨌다고. 하지만 박 아저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언가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제 말 꼭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문 열지 마시고 택배 절대 받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소 늘 웃으며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하는 걸까요?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입구로 택배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택배 기사가 여러 개의 상자를 들고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누가 와도 문 열지 마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 아저씨의 절박한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택배 기사는 누구이며 왜 박 아저씨는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와 경비 아저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놀라운 진실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말이죠. 석 달 전 어느 화요일 아침, 김순덕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올해 72살인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서도 꽤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할머니는 작은 제사상에 놓인 남편 사진에 대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생전과 똑같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고 나서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 들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나선 모습은 여느 동네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갈 때 박철수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를 품위가 느껴졌어요. 아이고, 철수 씨도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할머니와 박 아저씨의 인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10년, 박 아저씨가 경비 일을 시작한 지 5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 주고받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정겨웠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는 할머니가 지나간 후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를 향한 묘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는 늘 그렇듯 검소하게 장을 봤습니다. 비싼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 몇 가지, 작은 생선 한 마리 정도면 충분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떡 할머니, 오늘 배추 싱싱해요. 김치 담그시려면 이걸로 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걸로 주세요. 혼자 사는데 뭘 그리 많이 사겠어요.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적당한 양으로 잘 챙겨주곤 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아 할머니는 살짝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배달할 곳을 찾고 있었나 보다 하며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철수 아저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이 그를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 택배기사 뭔가 이상합니다. 박 아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남자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일반적인 택배기사와는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과연 박 아저씨가 느낀 이상한 낌새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택배 기사는 정말 단순한 배달원일까요? 석 달 전부터 김순덕 할머니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둘째 며느리 이미영 씨의 잦은 방문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미영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니 할머니도 의외였어요. 아이고, 미영아. 이렇게 자주 올 것까지야. 바쁜데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자주 안부 확인해야죠. 이미영 씨는 언제나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과일이나 반찬을 챙겨오기도 했고 집안일도 거들어주곤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거든요. 말은 다정하게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고 계시고요? 뭘 아직 팔팔해. 약간의 혈압약 정도야 뭐.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이미영 씨는 유독 할머니의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며느리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미영 씨는 할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평소에 몇 시쯤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엔 언제 일어나시고요? 글쎄, 10시쯤 자고 6시쯤 일어나지. 저녁에는 보통 뭐 하세요? 텔레비전 보시고요? 그냥 뉴스 보고 책 읽고. 별거 없어. 이런 대화들이 자꾸 반복되니 할머니도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걸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둘째 아들 김대수 씨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대수야, 요즘 일은 어째? 아, 네. 그냥 그렇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걸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수 씨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편안해했는데 이제는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철수 경비 아저씨였어요. 박 아저씨는 매일 경비실에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영 씨의 방문 패턴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보통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머무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런데 매번 할머니가 나간 후에 혼자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있다. 박 아저씨의 관찰력은 일반인과는 달랐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주목한 건 이미영 씨가 할머니 집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환한 표정이었지만 나올 때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계획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박 아저씨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는 며느리의 관심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요.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의 관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말이죠. 과연 이미영 씨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 아저씨가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2달 전부터 이미영 씨의 행동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가 하는 일들이 박철수 아저씨의 예리한 관찰망에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이미영 씨는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가. 이미영 씨는 서둘러 할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으로 내려가더니 1층에서 잠시 멈춰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경비실 창문을 통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미영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몸짓으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미영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파트 단지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중년 남성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지만 박 아저씨의 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미영 씨와 그 남자는 약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손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날 즈음 이미영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봉투를 받더니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박 아저씨는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욱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 씨는 할머니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집에 귀중한 물건 같은 거 보관하고 계세요? 귀중한 물건이라니? 아니, 그냥 도둑이 들면 안 되니까요. 요즘 독거 어르신 집에 도둑이 자주 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겠어. 별거 없어. 하지만 이미영 씨는 계속해서 돌려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혹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은 있잖아요. 통장이나 인감이나. 그런 건 은행 금고에 맡겨뒀어. 집에 두면 불안하잖아. 이 대화를 들은 이미영 씨의 얼굴에 잠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안전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와 함께 보관 중인 중요한 서류들이 집 안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 무렵 아파트 단지에는 낯선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기사, 가스 점검원, 수도 점검원. 겉으로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의 예리한 눈에는 이들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 명의 택배기사가 유독 자주 이 아파트 단지를 드나드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 택배기사는 배달할 물건이 없어도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조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기 택배기사, 뭔가 이상하네. 박 아저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직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아저씨는 우연히 이미영 씨와 그 의문의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둘은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박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둘 사이에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 아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에게 곧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어요. 특히 할머니 같은 선량한 분은 며느리를 의심하라고 해도 쉽게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박 아저씨는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해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이미영 씨와 그 택배기사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한 달 전부터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의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박철수 아저씨는 매일 그 남자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놈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그 택배기사는 실제로 배달할 물건이 없는데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김순덕 할머니가 사는 동 주변을 유독 자세히 살펴봤어요. 엘리베이터 위치, 비상계단, CCTV 사각지대까지 마치 지도를 그리듯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택배 업무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느 화요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택배 기사가 할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박 아저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을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이고, 철수 씨. 시장에 왔는데 왜요? 혹시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택배 기사 같은.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택배 기사 한 명이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네. 시장에는 택배 올 일이 없는데. 할머니, 지금 당장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박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심각함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걱정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박 아저씨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택배 기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후 박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놀라게 해서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에요? 왜 그 택배 기사를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박 아저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최근에 둘째 며느리분이 자주 오시죠? 네.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분이 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녀요. 특히 그 택배 기사가 그래요. 할머니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미영이가? 아니에요.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박 아저씨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가족을 의심하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아저씨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미영 씨가 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뭔가 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택배 올 예정이에요. 제가 대신 받아둘 테니까 걱정 마세요. 택배? 내가 주문한 게 없는데? 아, 그게. 대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선물이래요.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아들이 그런 깜짝 선물을 보낼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럼 고맙네. 그런데 굳이 미영이가 받을 것까지야. 아니에요. 제가 받는 게 편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세요. 이미영 씨는 유독 그 택배를 자신이 받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당분간 문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알겠어. 그런데 택배는 언제 온대? 오늘 저녁쯤 올 거예요. 이미영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할머니 집 곳곳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아저씨는 경비실에서 긴장한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오늘 뭔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정확히 그 의문의 택배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박 아저씨는 즉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택배 배달이요. 김순덕 할머니 댁에 배달할 게 있어서요. 배송장 좀 보여주세요. 택배 기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배송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배송장의 글씨체가 어색하고 발송인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택배 기사의 태도가 일반적인 배달원과는 달랐어요. 죄송하지만 할머니께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아저씨는 즉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택배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미영이가 말해줬어요. 대수가 선물 보낸다고. 하지만 박 아저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계획적이었거든요. 과연 그 택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박 아저씨의 의심이 맞는 걸까요? 박철수 아저씨는 그 택배 기사를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택배 배달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택배 상자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택배 기사는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그 순간 박 아저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권한이라. 제가 누군지 아세요? 박 아저씨는 천천히 자신의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비록 퇴직했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35년간 강력계에서 일했던 형사 박철수입니다. 퇴직 후에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고요. 택배 기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택배를 함부로라고요? 지난 석 달 동안 당신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 행동들을 다 봤습니다. 박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35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다뤄본 경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배달할 물건도 없으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특정 할머니를 미행하고 심지어 이미영 씨와 은밀한 거래까지.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택배 기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이제 택배 상자나 열어볼까요? 박 아저씨가 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택배 기사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요. 그건 정말 택배예요. 하지만 박 아저씨는 이미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상자 안에는 택배가 아니라 이상한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것과 함께 작은 주사기, 그리고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병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박 아저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택배 기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의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35년간 단련된 몸짓으로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순간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택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이? 할머니는 경비실 앞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박 아저씨가 택배 기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박 아저씨는 할머니를 경비실 안으로 모시고 택배 기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남서입니까? 전 전직 형사 박철수입니다. 지금 청부살인 미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청부살인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청부살인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박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은 진짜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든 것도 선물이 아니에요. 박 아저씨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건 독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와 액체는 아마 할머니를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물일 겁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산 것도 없는데. 할머니, 이건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박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둘째 며느리분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별 얘기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박 아저씨는 지난 석 달간 관찰한 내용들을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미영 씨의 수상한 행동들, 의문의 거래, 그리고 오늘의 정교한 계획까지 말이에요. 설마 미영이가 그런 일을?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택배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할머니를 없애달라고. 충격적인 고백에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할머니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죽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유산을 바로 물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지를 말이에요. 과연 며느리는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이 도착해서 가짜 택배 기사를 연행해 간 후 경비실에는 할머니와 박철수 아저씨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영 씨가 포기할 것 같지 않거든요. 박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5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계획을 세운 사람이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리 없다고 말이에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미영 씨가 말하는 재산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진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땅 몇 평 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박 아저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우리 소유예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빌딩 2채, 서초에 있는 상가 건물까지. 박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재산 규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럼 대략 얼마나? 한 5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500억 원. 박 아저씨는 이제 왜 이미영 씨가 그토록 절망적으로 할머니를 없애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말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유산을 바로 물려주게 되면 여보는 부모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을 때까지 꼭 유산을 상속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도와주지 말아라. 재산이 당신의 힘이다. 박 아저씨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분이셨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냉정한 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남편 말이 정말 맞았네요.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미영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택배 잘 받으셨어요? 이미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박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상시처럼 대답하라고요. 아, 네. 잘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대수가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랐다고 하던데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는 박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이미영 씨는 여전히 할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괜찮아. 별일 없어.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늘 밤에 집에 혼자 계실 거죠? 이 질문에 박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영 씨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까 봐서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건이 많다고 하니까요. 할머니는 박 아저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상시처럼 대답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혼자 있을 거야. 뭐 어때서? 그럼 문단속 잘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통화가 끝난 후 박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미영 씨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또 뭔가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오늘 밤은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갈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철수 씨, 당신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죠.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맞서 싸울 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박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경험상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였어요. 그럼 오늘 밤 이미영 씨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미영 씨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타날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박 아저씨는 이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10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집 주변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철수 아저씨는 경비실에서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예상했던 대로 이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 김대수 씨도 함께 왔습니다. 박 아저씨는 즉시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명이 왔습니다. 준비하세요.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이미영 씨는 대수와 함께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영이에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왔어?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미영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대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빚이 10억이 넘어요. 이대로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안 도와준다고 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저희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잖아요. 이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뜻이었어. 이미영 씨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심한 거예요. 어머니가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요.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였어요. 뭐라고? 이미영 씨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과 주사기였어요. 어머니, 이건 아프지 않아요. 그냥 잠들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로 그럴 거야?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나요? 그 순간 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계획을 막지 않았어요. 대수야, 너까지. 어머니, 저도 살고 싶어요. 제 아이들도 살려야 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좋아. 그럼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너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니? 이미영 씨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500억 정도 되죠. 저희가 다 조사했거든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0억? 네,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요. 그럼 너희는 반도 모르는구나. 이미영 씨와 대수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가진 건 500억이 아니야.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할머니는 벽장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2천억이야. 남편이 해외에 투자해둔 것까지 합치면 말이지. 2천억이라는 숫자에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2천억여? 그래. 그런데 너희 같은 애들한테 줄 수는 없지. 그 순간 이미영 씨의 표정이 더욱 사악해졌습니다. 그럼 더욱 좋네요. 어머니, 빨리 끝내죠. 이미영 씨가 주사기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 아저씨도 함께였어요. 뭐야? 이미영 씨는 당황해서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미영 씨, 김대수 씨, 살인 예비죄로 체포합니다. 박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철수 씨. 덕분에 살았네요. 이미영 씨는 마지막까지 항변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는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살인 예고, 동기, 수법까지 모든 게 녹음되었어요. 이미영 씨와 대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경찰들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갈 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대수야. 너희가 진심으로 효도했다면 내가 먼저 도와줬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돈만 보였구나. 과연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김순덕 할머니는 경비실에서 박철수 아저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지난 일들을 정리하느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할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박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5년의 형사 생활 중에서도 이번만큼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 말이에요.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남편이 옳았어요. 재산이 당신의 힘이다라는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떤 뜻이죠? 재산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힘이라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500억 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50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유를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독이 되지만 나누면 약이 됩니다. 제 가족들이 그걸 증명해 줬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생활비만 남겨뒀습니다. 검소하게 살던 습관 그대로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며칠 후 첫째 아들 김준호 씨가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과 동생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그런데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저희 자식들한테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내 힘으로 말이야.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야. 하지만 돈을 물려받는 게 효도가 아니야. 부모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진짜 효도지.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진짜 재산이었어요. 한 달 후 이미영 씨와 김대수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 예비죄와 청부살인 교사죄로 기소된 것이었어요. 박철수 아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 관찰한 모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증언 덕분에 두 사람은 중형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정의나 도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만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이미영과 대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법정에서 나오면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대수야. 감옥에서라도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의 기부로 세워진 독거 어르신 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박철수 아저씨도 참석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이게 남편이 말한 재산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는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돌봐주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박 아저씨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정말 필요한 곳이었거든요. 철수 씨, 새로운 일은 어때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일이니까요. 어느 저녁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말이에요. 재산의 진짜 힘은 나누는 데 있었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구나. 철수 씨 같은 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박철수 아저씨,
첫째 아들 준호.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가족에 대한 실망도 모두 내려놓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큰 재산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철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방금 전 선고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시한부 1년. 75년을 살아온 그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바로 아내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자신보다 3살 어리고 건강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적어도 10년은 더 혼자 살아야 할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둘째 아들 대수가 23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대수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철호는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수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유흥비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수야, 사업은 어떻게 됐니? 그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어요. 그럼 돈은 벌써 다 썼어요. 대수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추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철호는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양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달랐습니다. 여보, 대수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럴 수 있어요. 어리다고? 23살인데?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순덕이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철호는 그때부터 조용히 둘째 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수는 형 준호와 비교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준호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자 대수는 형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투덜거렸어요. 준호가 승진하자 회사 생활은 아부하는 게 전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대수에게 며느리 이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이미영을 본 순간 철호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이 너무 계산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대수가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이미영의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대수야, 아버님 댁이 정말 좋네. 여기가 강남이지? 집값이 얼마나 될까? 이미영은 대수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철호에게는 그 말이 다 들렸습니다. 쉿,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들어. 미안해. 그런데 정말 궁금해. 이 정도 집이면. 철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재산에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몇 달 후 대수와 이미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철호의 우려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금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1억 정도면.
1억? 아파트 전세금이랑 결혼식 비용이랑. 철호는 돈을 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의 요구가 너무 컸거든요. 여보, 우리 결혼할 때는 얼마 들었지? 순덕이에게 물으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야 지금이랑 다르죠.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철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준호가 결혼할 때는 절반도 안 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 후에도 이미영의 본성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대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지난번에 도와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운영자금이었고, 이번에는 확장 자금이에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철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자식 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죠. 이미영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반면 첫째 준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준호야, 넌 왜 이렇게 다르니? 제가 받은 교육과 사랑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돌볼 차례죠. 철호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여전히 둘째를 감쌌어요. 여보, 대수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준호보다 4살이나 어리잖아요. 순덕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철호는 그럴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순진해서 아들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철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를 어떻게 지키지? 순진한 아내가 자신이 죽은 후에 둘째 아들 부부의 탐욕에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영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철호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김철호는 아내 순덕이에게 의사의 진단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순덕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한 검진을 받고 온 줄 알고 있었거든요. 순덕아,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철호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순덕이의 얼굴에도 긴장이 스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순덕이는 처음에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언어를 들은 것처럼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대. 1년 정도. 그제서야 순덕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틀렸을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봐요. 순덕아, 이미 2군데서 확인했어. 순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순덕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철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순덕아, 내가 죽은 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해.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순떡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는 곧 없어질 거고 당신은 혼자 남게 될 거야. 순덕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계속해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우리가 키운 아이들인데, 특히 대수 말이야. 정말 괜찮을까? 순덕이는 남편의 말에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여보, 왜 자꾸 대수를 그렇게 말해요? 그 애도 우리 아들이에요. 순덕아, 나는 그 애를 오래 지켜봤어. 뭔가 다르다고. 다르긴 뭐가 달라요? 준호보다 좀 덜 성숙할 뿐이에요. 철호는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둘째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순떡아, 내가 예를 들어볼게. 대수가 결혼할 때 1억을 달라고 했지? 네, 그랬죠. 준호는 얼마 들었지? 그야 5천만 원 정도. 똑같은 결혼인데 왜 2배 차이가 날까? 순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수는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화려하게? 순덕아, 그게 아니야. 대수는 돈의 가치를 몰라. 자기가 번 게 아니니까 함부로 쓰는 거지. 그래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한 번만? 순덕아, 벌써 몇 번째야? 결혼 준비금, 사업 자금, 아파트 보증금. 계산해 봤어? 순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3억은 넘게 줬을 거야. 그런데 고마워한 적이 있나? 그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해? 순떡아, 준호는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우리한테 용돈 주려고 하잖아. 철호는 아내가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여전히 둘째 아들을 감쌌어요. 여보, 그래도 대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순덕아,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뭔가 잘못되면 항상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이야. 철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이 편파적이라고 했고, 고등학교 때는 문제가 어려웠다고 했어.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문제 출제자가 이상했다고 했고, 그때는 정말 어렸잖아요. 어려서? 순덕아, 지금도 똑같아. 사업이 안 되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고, 돈이 떨어지면 운이 나쁘다고 해. 한 번도 자기 잘못이라고 한 적이 없어. 순덕이는 점점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여보, 왜 자꾸 대수만 나쁘게 말해요? 미영이도 착한 애인데. 철호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영이 말이지. 순덕아, 그의 눈빛 봤어? 눈빛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집안을 훑어보더라고. 마치 감정사가 온 것처럼. 그런 건 제가 못 봤는데요. 그리고 자꾸 우리 재산에 대해서 묻잖아.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금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순덕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줄 알았는데. 관심? 순덕아,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에 그렇게 관심 가져도 되는 거야? 철호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너무 순진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의심이 아니야, 순떡아. 관찰이야. 나는 20년 넘게 그들을 지켜봤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대수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대수는 평소보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들었나 봤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그저 그렇다. 병원비는 많이 나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철호는 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괜찮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래도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면 혹시 집안 정리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역시나 대수는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호는 순덕이를 슬쩍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여전했습니다. 대수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아버지 치료가 우선이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대수가 돌아간 후 철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맞지?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어? 병원비 걱정해서. 그 다음엔 집안 정리. 순덕이도 이제 조금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보, 혹시 정말로 대수가. 순덕아, 내가 죽으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 당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철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 둘게. 당신을 지킬 방법을 말이야. 순덕이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나면서 김철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예리해졌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부부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에요. 여보, 미영이가 또 왔네요. 순덕이가 며느리를 맞으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는 침실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미영의 방문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렇지 뭐.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간병하시느라. 괜찮다.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유언 같은 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철호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역시나 이미영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유언이라니.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아,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 무슨 정리? 재산 정리요.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철호는 이미영의 말에서 계산된 의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미리 조사해 온 것 같았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어머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하시는 게 좋대요. 나중에는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호는 이미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절약, 법적 절차. 이런 정보들을 혼자서 알아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문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영아, 그런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야. 물론이죠. 하지만 미리 준비는 해두시는 게. 그때 철호가 침실에서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한 것이었어요. 아, 아버님이 깨셨나 봐요. 들어가 배워야겠어요. 이미영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방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럭저럭이다. 아버님,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죠?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무슨 걱정? 아니에요. 그냥 혹시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철호는 이미영의 말에서 노골적인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정리할 일이라.
뭘 말하는 거냐? 아, 그냥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이미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혹시 어머님이 나중에 모르실까 봐서요. 순덕이는 다 알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은행 금고 같은데도. 철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아, 네. 죄송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뵐게요. 이미영이 나간 후 철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미영의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호는 우연히 대수와 이미영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어때?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말로는 몇 달 더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준비? 상속 준비 말이야. 미리 알아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철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뭔데? 아버지가 모든 걸 어머니한테 넘기실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럼 언제까지?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10년이라. 그럼 우리는 언제 받는 거야? 철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과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는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뭘?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도와드린다는 명목으로.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법적인 일을 잘 모르시잖아.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린다고 하면. 철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뻔했거든요. 다음 날 철호는 순덕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대수와 미영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철호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순덕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설마, 우리 대수가 그런 생각을? 순덕아, 이제 믿겠어? 내가 왜 걱정했는지. 순덕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들이 나를, 당신이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짐이 될 거야. 그때부터는 빨리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어. 순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당신 잘못이 아니야, 순덕아.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다른 거지. 철호는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순덕아, 내가 죽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울 거야.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어떤 방법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당신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아내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의무였거든요. 김철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정도였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치료보다는 편안함에 중점을 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철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아내 순덕이를 지키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철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이는 주방에서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철호는 펜을 들고 중요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쓰기 전에 그는 지난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순덕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이 때로는 단점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매력이기도 했어요. 이런 아내를 어떻게 지키지? 철호는 지난 몇 달 동안 관찰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의 패턴, 그들의 계획, 그리고 순덕이의 약점까지 말이에요. 핵심은 재산이야. 철호는 깨달았습니다. 순덕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순간 순덕이는 무력해질 거였어요. 그래서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순덕이에게 절대로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말라고 당부하기로 말이에요.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철호는 여러 번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순덕이가 정확히 이해할까 고민했거든요. 너무 직설적으로 쓰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돌려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철호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덕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철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순덕아, 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이 유산을 바로 물려주게 되면 당신은 부모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을 때까지 꼭 유산을 상속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철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냉정한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둘째, 어려워도 도와주지 말아라.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철호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대수에게 준 수많은 돈들, 그리고 그때마다 고마워하지 않던 모습들 말이에요. 셋째, 재산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 재산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힘없는 할머니가 될 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철호는 순덕이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철호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아, 진짜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세요. 혈연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닙니다.